결국 일본이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한국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많은 소재들 중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고순도 불화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용 포토레지스트 이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행했었죠.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꼭 집어서 규제한 것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것에 이어서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TSMC를 추격하고 있는 세계 2위 삼성전자를 명백히 타겟팅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일본이 한국의 삼성전자를 애타게 찾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국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무려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온 슈퍼컴퓨터가 그것인데요. 일본 국립이화학연구소와 일본의 전자업체 후지스가 공동 개발한 슈퍼컴퓨터 후카쿠에 삼성전자의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된 것입니다. 삼성이 출시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HBM은 이론적으로 현재 최고급 D램보다 처리 속도 7배, 전력 효율 40%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높은 성능을 갖고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연계되어 활용될 메모리 반도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내세우는 슈퍼컴퓨터 후카쿠는 지난달 전 세계 슈퍼컴퓨터 계산 속도 순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제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슈퍼컴퓨터라는 네이밍에 걸맞게 초당 계산 횟수가 무려 수십 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극한의 초당 계산 횟수, 저전력, 막대한 컴퓨팅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고속 메모리 칩 HBM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프리미엄급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석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삼성전자는 초고속 D램, 플래시볼트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의 대세는 파운드리죠. 이 종합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지속적으로 7나노 이하 미세공정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서 TSMC와 삼성전자만이 사실상 초미세공정에 진입한 유의한 기업이 되어버렸고, 인텔이 TSMC나 삼성전자 측에 위탁 생산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파운드리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고, TSMC가 대세가 된 이유는 간단했죠. 이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점점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막대한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슈퍼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 이 고성능 메모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향후 수익성이 낮아져 버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블루오션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IHS 마켓의 예상치에 따르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2019년 약 50조 원의 규모에서 2025년 150조 이상,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24조 원에서 같은 기간 2025년 71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50조 중에 71조, 메모리 반도체 시장 포션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이죠. 이 삼성전자가 내놓았던 플래시볼트라는 제품은 3세대 고대역폭 D램 메모리예요. 기존의 2세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속도는 1.3배, 용량은 2배가량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10나노급 16기가의 D램 칩 8개를 쌓아서 만들어졌고, 5000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이러한 미세한 구멍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전극으로 연결한 구조를 하고 있는데요. 무려 4만 개가 넘는 실리콘 관통 전극, 이 TSV 접합볼로 8개 칩을 수직으로 연결시킨 형태의 설계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플래시볼트 메모리를 사용할 경우에 풀 HD급 영화 80편을 1초 만에 전송시킬 만큼 빠른 속도를 보여준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초당 4.2G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뽑을 수가 있어서 1초 안에 500GB가 넘는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후카쿠에 탑재된 이 고대역폭 메모리가 2세대 제품인지 3세대 제품 플래시볼트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최소 30만 개 이상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2018년에 삼성전자는 이 슈퍼컴퓨터용 SSD도 개발한 바 있었죠. 이 D램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용 낸드 플래시도 개발을 한 것입니다. 800GB의 ZSSD 모델을 출시하면서 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에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당시에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사실상 절망적인 상태죠. 그나마 키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명맥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각종 첨단 산업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그나마 욕심을 내는 것이 슈퍼컴퓨터 시장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만큼은 세계적으로 1위 자리에 서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고, 이 통상적으로 일본의 이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 등의 미국 기업들에게 의존해 오고 있었죠. 그러나 마이크론은 그동안 HBM 대신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인 HMC의 개발에 힘써오고 있었어요. 인텔이 HMC를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는데 인텔마저 HBM으로 선회하기 시작했었고, HBM에 비해서 명백히 생산성도 떨어지고 퍼포먼스도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크론도 뒤늦게 HBM 생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일본이 마이크론의 HBM을 받지 않고 삼성전자 제품을 탑재한 것은 그만큼 삼성과 마이크론 간의 기술력의 격차가 큰 것으로 해석해야겠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시장은 중국과 미국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이 중국이 일본의 후카쿠를 뛰어넘는 슈퍼컴퓨터를 내년 중에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었고, 미국도 슈퍼컴퓨터 오로라를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국 삼성 측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슈퍼컴퓨터 중 성능 1위로 꼽힌 것이 일본의 후카쿠이고, 후카쿠에 삼성전자의 HBM이 탑재되는 것은 분명한 성과인데, 이 기대치만큼의 성능을 뽑아줄 수 있다면 향후 중국과 미국이 출시하는 슈퍼컴퓨터 제품에도 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HBM을 택할 가능성이 더 올라가겠죠.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0% 미만입니다만 단가가 비싼 만큼 수익성도 보다 크고요. 향후 수요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여지가 많으니 미래가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1세대 제품은 하이닉스 측이 먼저 양산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AMD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일본은 이 추락한 자국의 반도체 산업,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기업들의 유치에 힘쓰는 모습인데요. 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반도체 완성품을 제조하는 외국의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있겠죠. 이 외국 기업들이 일본에 공장을 지으면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콧대가 높았던 일본이 결국 해외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협력이 필요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 수조원 규모의 메머드급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으로 이 도쿄 일렉트론 등의 장비 업체나 이 일본의 리서치 기관 등과 협력해서 공동 개발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대만의 TSMC에도 적극적으로 협력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작년 11월 도쿄대와 TSMC가 합작해서 공동 연구소를 세운 바 있었고, TSMC 요즘 핫하죠. 이 파운드리 시장의 수익성이 워낙 크고 파이가 커지는 속도가 상상 이상인 만큼 TSMC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이고, 그 외 한국의 삼성전자도 유력한 후보군에 올렸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소재나 재료, 장비, 이러한 기초 산업, 이 원천 산업 부분에서 일본이 분명 뛰어나고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결국 제조업은 제품을 만들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완성품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기업들은 명백히 한국, 미국, 중국, 대만 기업들과 비교해서 뒤처지고 있는 흐름이니 조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호기롭게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걸었던 일본 정부, 기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에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고 있었던 많은 일본 자국 기업들 스텔라케미파, TOK, 모리타와학 등은 최대 매출을 올려주던 거래처를 잃어버린 만큼 영업이익이 확연히 감소했고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의 국산화, 탈일본화를 촉발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최근 들어서는 일본도 이 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으로 이 첨단 산업의 부흥에 다시 한번 욕심을 내고 있고, 결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에서도 오스카상 주요 부분을 수상한 한국의 기생충에 지기가 싫은지 일본 네티즌들의 토론이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등에서 벌어지는 와중에 한국의 시스템이 부럽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서민들의 고충이 비슷하지만 이것만큼은 한국이 훨씬 나은 면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일본에는 놀랍게도 실제로 한국의 기생충과 여러가지 흡사한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2018년 일본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같이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할머니의 연금을 받아 온 가족이 살아가고 가족들은 틈틈이 도둑질을 해서 근근히 살아간다는 일본의 최하층 서민의 생활상을 그려내므로 기생충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흐르는 장면에서 느닷없이 일본의 난방 시스템에 관한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주요 등장인물인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코타츠가 있는 거실입니다. 코타츠는 전기난로 비슷한 역할을 하며 탁자 형태로 만들어진 일본에서는 흔한 난방기구의 일종입니다. 각종 일본 드라마에 많이 등장하며 따뜻한 장소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가족의 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건너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때와는 너무 다르다며 실제로는 따뜻한 게 아니라 상당히 춥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도 하는데요. 바로 한국은 온돌 방식의 바닥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는 달리 훨씬 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000명이 넘을 정도로 겨울은 실내에서도 다소 춥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이러한 바닥 난방의 우수성을 알지만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바닥 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관이나 기타 연료 공급 파이프 등이 지진으로 인해 파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본에서는 꺼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각종 전열기구가 발달하여 전기장판이나 코타츠 등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난방 효과도 떨어지면서 전기요금도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이라는 한 네티즌은 11월만 돼도 집이 추워서 두꺼운 이불과 전기장판으로 버틴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러한 한국의 바닥 난방 방식은 외국에서도 따뜻하다며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찜질방은 바닥이 따뜻해 그냥 누워있기만 해도 좋다는 반응이며 지난 평창올림픽 때 많은 선수들은 바닥 전체에 난방장치가 깔려있다며 경기력마저 좋아진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들은 푹신한 침대를 버려두고 딱딱한 온돌 바닥을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히다고 표현했습니다. 평창올림픽 방송팀은 방 안에서 속옷만 입고 지낼 정도로 난방이 훌륭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 일본 방송 매체에서는 한국에서는 반지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식으로 방송이 나가면서 한국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에 관해서 한국은 온돌 때문인지 동사자는 거의 없고 적어도 일본보다는 훨씬 따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 세계 각국에서는 한국의 온돌 난방 방식을 적극 도입하며 매우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겨울에 추운 미국 뉴욕에서는 에코빌리지의 친환경적 온돌을 사용해 난방을 시작했으며 독일 국회의사당 바닥에도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박물관에도 온돌이 채택되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로 시작된 온돌 난방 방식은 무려 100년 전에도 외국인들에게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이사벨라 비숍은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기행문에서 주막에서 잠을 잤는데 불을 어찌나 떼는지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어서 문을 열어두었더니 주인이 호랑이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아 문풍지에 구멍을 내고 간신히 숨을 쉬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온돌 난방 방식은 고마우면서도 지나치게 괴로울 정도로 뜨거웠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왔던 러시아의 첩보장교 카르네프조차 한겨울인데도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은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고자 더욱더 방을 뜨겁게 달고 고마웠지만 괴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100년 전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온돌은 인상적이며 한국인의 지혜가 녹아있던 대단한 방식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기생충의 각종 장면들이 화제가 되면서 뜻밖의 한국 난방 방식의 우수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